이 수술 성공하면 100억 드리겠습니다. 세인트 메리 응급의료센터의 새벽 3시. 모든 것이 멈췄어요. 혈흔으로 얼룩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17살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두개골 골절, 뇌내출혈, 성공 확률 5%.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도요. 그때 구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29살 한국계 여성 의사 이수진이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악몽은 3시간 전부터 시작됐어요. 마이클 톰슨은 딸 제시카와 함께 캘리포니아 해안가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시간을 내어 딸과 보내는 이 시간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제시카는 아버지를 쏙 빼닮은 밝은 성격의 17살 소녀였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장 좋아했죠. 특히 이렇게 둘만의 드라이브는 그녀에게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아빠, 이 노래 진짜 좋지 않아? 요즘 완전 핫한 거야. 제시카가 차 안에서 신나게 몸을 흔들며 최신 팝송을 틀었어요. 마이클은 백미러로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 값진 보물이었거든요. 저녁 8시경 그들은 유명한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제시카는 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쏟아냈고 마이클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 때문에 놓쳤던 딸의 일상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아빠, 다음 주에 학교에서 연극 발표회 있어. 꼭 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아빠가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겠니?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비교적 한산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뒷좌석에서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 아빠. 나도야.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런 시간 가지자. 정말? 진짜야? 당연하지. 그것이 아버지와 딸이 나눈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어요. 고속도로 2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대형 트럭. 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이클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순간 마이클의 세상이 돌기 시작했어요. 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3번 굴렀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 철판이 구겨지는 소리, 그리고 제시카의 비명소리가 마이클의 귓속을 찢었어요. 차가 완전히 멈췄을 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마이클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제시카였어요.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시카는 의식을 잃은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머리뿐만 아니라 목 부분에서도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제시카, 제시카, 정신 차려. 마이클은 자신의 부상은 잊은 채 딸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호흡만 거칠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라는 걸.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차의 운전자가 즉시 911에 신고했고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제시카를 구급차에 옮겼어요.
마이클도 함께 탔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딸의 상태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은 차갑고 건조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인 세인트 메리 응급의료센터까지는 20분이 걸렸어요. 마이클에게는 2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제시카의 생명 징후는 계속 불안정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의료진들이 제시카를 둘러싸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CT 촬영, MRI,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마이클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헤이든 박사, 이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을 본 순간 마이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톰슨 씨, 따로 얘기 좀 하시죠. 그들은 조용한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헤이든 박사는 엑스레이 필름과 CT 스캔 결과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따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마이클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두개골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고 뇌내출혈도 진행되고 있어요. 게다가 경추 2번과 3번 척추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마이클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헤이든 박사가 말을 멈췄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몇 시간 안에 뇌압이 치명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군요. 네. 마이클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헤이든 박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수술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5%라는 숫자가 마이클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0%보다는 나았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헤이든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수술은 더 큰 대학병원에서 해야 해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그 사이에.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리고 환자분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때 마이클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명성과 재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걸. 의료진들이 실패했을 때의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헤이든 박사뿐만 아니었어요.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제시카가 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는 걸. 이송 과정에서만도 위험했고 다른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검사하고 수술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너무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재력이 무의미했어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었죠. 마이클은 응급실 복도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레지던트들, 인턴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걸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마이클이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이 수술 성공하면 100억 원 드리겠습니다.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도, 멀리서 들리던 기계음들도,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어요. 의료진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100억 원이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돈이었어요. 아니, 자녀들까지 대를 이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제발, 누구든지 제 딸을 살려주세요. 돈은 정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자신감 넘치게 살아온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무력한 아버지의 애절한 부탁이었죠. 의료진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100억 원이라는 금액에 혹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실패하면 커리어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했어요. 특히 상대가 마이클 톰슨이라면 더욱 그랬죠. 죄송하지만 저희로는 너무 위험해서 정말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하나둘 의사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순간이었어요. 응급실 구석에서 차분히 환자 차트를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보다 키가 작고 동양인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수진, 29살의 한국계 여성 의사였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100억 원을 포기하고 떠나려던 의사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수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동료 의사가 놀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이수진은 마이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어요.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는 17살 소녀. 그것만이 그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선생님, 이수진이 마이클 앞에 섰어요. 저는 돈은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수술 중에는 그 어떤 간섭도 하지 마세요. 오직 의료진의 판단만 믿어주세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른 의사들이 이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수진, 다시 생각해봐. 이건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병원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넌 아직 레지던트야. 이런 수술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동료들의 만류가 쏟아졌어요. 이수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수술실 쪽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한 소녀가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포기하면 정말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하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의사입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환자가 백만장자의 딸이든 노숙자든 상관없어요. 제게는 그냥 살려야 할 생명일 뿐입니다. 이수진의 말에 복도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억 원을 거절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헤이든 박사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신경외과 과장인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수진 박사,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거절한 수술을 후배가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 체면이 깎인 기분이었거든요.
더욱이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보상까지 거절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공 확률 5%도 안 되는 수술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실패하면 병원 전체가 망할 수 있어요. 이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확고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하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송 중에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요. 말이 막힌 헤이든 박사 대신 다른 의사가 나섰습니다. 흉부외과의 윌슨 박사였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의사로 병원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수진, 당신 아직 레지던트 3년 차죠? 이런 고난도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하겠다고 한 적 없어요. 도와주실 거죠? 말도 안 돼요. 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윌슨 박사의 말에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댓 명의 의료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류하는 시선들 뿐이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아예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취가의 톰슨 박사도 끼어들었어요. 이수진, 현실을 봐요. 우리는 의사이기 전에 가장이고 직장인이에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어요. 환자는 어떻게 하죠?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이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불가항력?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단지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뿐인 걸까요? 그때 간호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간호사였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실패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확실히 죽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심 두려웠습니다. 정말 혼자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의사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환자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어요. 마이클이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나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100억이에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세상에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아니, 오히려 돈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병원의 원장이 나타났어요. 60대 중반의 화이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수진 박사,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원장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화이트 박사는 의자에 앉아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수진,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환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 평판도 망가져요. 의료진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고요. 화이트 박사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 병원을 30년 넘게 운영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더욱이 환자가 마이클 톰슨의 딸이에요.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이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원장님,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뭔가요? 뭘 갑자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맞나요?
화이트 박사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수진,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우리는 병원을 운영해야 하고 다른 환자들도 돌봐야 해요. 한 명을 위해 모든 걸 걸 수는 없어요. 그럼 그 한 명은 포기하라는 말씀인가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돼요. 더 큰 병원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이트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이수진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모두가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화이트 박사는 의자에 깊게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수진,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의료소송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나는 지난 30년간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환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때로는 의사도 선택을 해야 해요. 이수진은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여전히 많은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수진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100억을 포기한다고? 말이 돼? 실패하면 우리까지 피해 볼 텐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제시카가 있는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모니터의 삐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0에 40까지 내려갔습니다. 뇌압은 어떤가요?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곧 임계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은 제시카의 차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CT 스캔 결과를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뇌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경추 손상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확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수진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제시카는 확실히 죽는다는 것.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하실 거예요?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신입 간호사였어요.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23 정도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이수진은 놀랐어요. 모든 의사들이 거절하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먼저 도움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괜찮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당신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도 환자를 살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거든요. 사라의 말에 이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혼자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한 명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런 고난도 수술에는 최소 3, 4명의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수진은 다시 동료들에게 부탁해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 너무 위험해. 가족이 있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실패하면 우리 커리어도 끝이야. 너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나둘 의사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응급실에는 이수진과 사라, 그리고 마이클만 남았습니다. 마이클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이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게요.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남성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박사,
이수진의 멘토이자 은사였어요. 신경외과의 베테랑으로 이수진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였습니다. 교수님, 이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응급 연락을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이수진은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려운 케이스네. 다른 의사들은 뭐라고 해? 모두 거절했어요. 데이비드 교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이 수술 정말 하고 싶어? 네. 왜?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요. 데이비드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거면 충분해. 내가 도와줄게. 이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가요? 수술은 네가 주도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수진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내 진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신경외과계에서 20년 넘게 인정받는 실력자였거든요. 그가 함께한다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의료진들은 데이비드 교수까지 가세하자 더욱 반발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까지 왜 그래요? 헤이든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실패하면 당신 명성도 망가져요. 3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고요.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5% 확률에 모든 걸 걸다니. 윌슨 박사도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데이비드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라면 때로는 무모함도 필요해요. 계산만 하다가는 구할 수 있는 생명도 놓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야죠. 실패하면 의료소송은 물론이고, 현실? 저기 수술대에 누워있는 17살 아이가 현실이에요. 데이비드 교수의 말에 몇몇 의료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들도 한때는 환자를 구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의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이트 원장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상황을 보고한 모양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이 수술에 참여할 생각인가요? 네, 원장님. 내가 허락할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원장의 말에 이수진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졌어요. 겨우 희망을 찾았는데 원장이 막아선 거였습니다. 병원 운영진의 최종 결정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원장님,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데이비드 교수가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병원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실패하면 병원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고요.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다른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화이트 원장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도 한 명의 환자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병원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UCLA 메디컬 센터나 시더스 사이나이 같은 곳으로. 이수진이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원장님, 이송할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죽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그때 마이클이 무릎을 꿇으며 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발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정말 제발요. 돈이 문제라면 얼마든지. 톰슨 씨,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아버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의료진의 안전도 생각해야 하고 병원의 다른 환자들도 생각해야 해요. 이수진은 절망스러웠어요. 겨우 멘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원장이 막아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제시카의 생명 징후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데이비드 교수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장님, 저는 개인 자격으로 이 수술에 참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병원과는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수술을 도와주겠어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원장이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데이비드, 그건 불가능해요. 병원 시설을 사용하는 이상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데이비드 교수가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환자를 위해서.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원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런 딜레마는 처음이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책임은 당신들 개인이 져야 해요. 병원은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해도 성공해도 병원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드디어 수술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수진과 데이비드 교수는 즉시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시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이수진은 최신 CT 스캔 결과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뇌내 출혈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데이비드 교수가 필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경추 손상도 생각보다 심각해요. 2번과 3번이 모두 손상됐고 3번은 거의 분쇄 상태입니다. 수술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뇌 수술을 먼저 해야죠. 뇌압을 낮춘 다음에 경추를 봐야 해요. 동시에 하기엔 너무 위험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비드 교수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수술실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호사 사라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술 도구들을 정리하고 마취 장비를 점검했어요. 다른 간호사 2명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어떻게 하죠? 사라가 물었어요. 톰슨 박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마취가의 톰슨 박사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데이비드 교수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꾼 거였어요. 정말 위험한 수술이지만 데이비드 교수가 함께 한다면 해볼 만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시카를 수술실로 옮기는 순간 이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바깥에서는 마이클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많은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떤 이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으로 수술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5% 확률이라더니 실패하면 정말 큰일 날 텐데. 수술실 안에서는 마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톰슨 박사가 조심스럽게 마취제를 투여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서 마취량 조절이 어려워요.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천천히 해주세요. 급하게 하면 더 위험해져요. 이수진이 답했어요. 마취가 완료되자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수진은 메스를 들고 제시카의 머리 부분을 절개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출혈이 예상보다 많네요.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어요. 지혈부터 해야겠어요. 이수진은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잘하고 있어, 수진아. 침착하게 해.
내가 할 수 있어. 두개골을 열자 뇌 상태가 드러났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어렵겠는데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수진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막아야 했습니다. 이수진의 손놀림은 정교했어요. 의대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기술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80에서 50으로. 톰슨 박사가 외쳤어요. 수혈 준비하세요. 데이비드 교수가 지시했습니다. 긴장감이 수술실을 가득 채웠어요. 제시카의 생명 징후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도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계속 진행해야 해요. 멈출 수 없어요. 이수진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제시카의 뇌만 존재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뇌출혈은 어느 정도 멈췄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경추 손상을 봐야 했습니다. 목 쪽으로 넘어가죠.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어요. 제시카의 목 부분을 절개하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추 2번과 3번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어요. 이건 정형외과 영역인데. 이수진이 망설였어요. 내가 해봤어. 함께 해보자. 데이비드 교수가 격려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수진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성공했나요? 사라가 물었어요. 일단 급한 건 해결했어요. 하지만 아직 지켜봐야 해요. 제시카를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마이클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 괜찮나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수술 직후 제시카는 중환자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처음으로 마음을 놓고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3시간이 넘는 수술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몇 시간뿐이었어요. 새벽 6시경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응급이에요. 밤새 제시카를 지켜보던 중환자실 간호사 제니퍼가 급히 이수진을 불렀어요. 이수진은 깊은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직 몸은 피곤했지만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자마자 모니터를 확인했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혈압은 70에 40에서 60에 30까지 떨어졌고 심박수도 분당 50대로 느려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공 반응이었어요. 한쪽 동공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30분 전부터 급격히 악화됐어요. 처음에는 혈압만 조금 떨어졌는데 제니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수진은 급히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동공 반사, 근력 검사, 반사 반응 등을 차례로 확인했어요.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명백히 뇌압이 상승하고 있었고 수술 부위에서 재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급 CT를 찍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CT실로 제시카를 이송하는 동안 이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이 수술을 잘못한 걸까? 뭔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걸까? 온갖 자책과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CT 촬영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마이클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정확히 확인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CT 결과가 나왔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본 순간 이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수술 부위에서 재출혈이 일어났고 혈종이 뇌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뇌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옆에서 CT를 판독하던 영상의학과 의사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2차 수술이 필요해요. 그것도 지금 당장. 이수진은 급히 데이비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이비드 교수는 다른 응급수술 중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지금 뇌동맥류 파열 환자 수술 중이야. 적어도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 교수님, 그런데 제시카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재출혈이. 그럼 혼자서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거든. 일단 시작해봐. 내가 수술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이수진은 절망적이었어요. 첫 번째 수술도 데이비드 교수의 도움으로 간신히 성공했는데 더 어려운 2차 수술을 혼자 해야 한다니. 게다가 이번에는 재출혈이라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헤이든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헤이든 박사님, 제시카에게 재출혈이 일어났어요. 2차 수술이 필요한데 데이비드 교수님이 다른 수술 중이셔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헤이든 박사는 CT 필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케이스네. 재출혈 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 훨씬 복잡해. 흉터 조직도 있고 해부학적 구조도 변해 있을 테니까. 혼자서는 절대 무리야.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이수진이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맞아. UCLA나 시더스 사이나이 같은 대형 병원으로 말이야. 시간이 없어요.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송하면 도중에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헤이든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이수진.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위험해. 첫 번째 수술은 데이비드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2차 수술을 혼자서 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야. 윌슨 박사를 비롯한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이 위험한 수술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현실을 봐.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 환자 가족이 누군지도 생각해봐.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게 나아. 결국 이수진은 혼자서 결정해야 했어요. 제시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이제 50에 30까지 떨어졌고 동공 반응도 거의 없어지고 있었어요. 사라, 수술실 준비해 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바로 준비하겠어요. 간호사 사라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수진을 끝까지 믿고 따라주기로 했어요. 그녀는 이수진이 첫 번째 수술에서 보여준 실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톰슨 씨, 재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재수술요? 그럼 위험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술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요? 혼자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의사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어서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믿어요. 첫 번째 수술도 성공시켜 주셨잖아요.
제발 우리 딸을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간호사들과 마취과 의사만 있을 뿐이었어요. 데이비드 교수 없이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해야 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지금 포기하면 제시카는 정말 말을 마치지 못한 이수진이었지만 모든 의료진이 그 뜻을 이해했어요. 마취가 다시 진행됐고 곧이어 2차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수술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이미 수술한 부위를 다시 열어야 했고 흉터 조직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제출혈 부위가 여기인 것 같네요. 이수진이 혼자 중얼거리며 수술을 진행했어요. 데이비드 교수가 없으니 모든 판단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의했을 어려운 결정들을 모두 혼자 내려야 했어요.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아요. 수혈 준비해 주세요. 30분이 지났을 때 이수진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주요 혈관을 건드리면서 갑작스런 대량 출혈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혈압이 급락하고 있어요. 40에 20까지 떨어져요. 마취가 톰슨 박사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수혈? 지금 당장 더 많이. 이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응급 상황은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출혈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심박수도 분당 30대로 떨어져요. 제세동기 준비. 선생님, 이러다가 정말. 사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수진은 출혈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수진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데이비드 교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급박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상황이야? 교수님, 주요 혈관에서 대량 출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수진의 목소리가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내가 볼게. 넌 잠깐 손 떼고 옆으로 비켜봐. 데이비드 교수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수술을 이어받았어요. 20년 넘는 경험과 실력이 순간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아, 여기가 문제구나. 수진아, 여기를 이렇게 눌러봐. 그리고 저쪽 혈관을 클램프로 막아줘. 네. 데이비드 교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이수진이 도왔어요. 마치 마법처럼 출혈이 점점 멈춰갔습니다.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다른 수술을 동료에게 맡기고 왔어. 너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술이었거든. 미안해, 진작 왔어야 했는데.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고마워할 건 없어. 이제 함께 마저 해보자. 넌 정말 잘하고 있었어. 데이비드 교수와 함께하니 수술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제출혈 부위를 완전히 봉합하고 뇌압도 정상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번엔 더 단단히 봉합해야겠어. 제출혈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네, 이해했어요. 2시간 반 후 드디어 2차 수술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이야. 더 이상 출혈은 없을 거야. 뇌압도 정상이고. 데이비드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시카를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안정적이었어요.
혈압, 심박수, 뇌암 모든 것이 정상 범위였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마이클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우리 딸이 성공했어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수진이 지친 목소리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성공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마이클이 데이비드 교수와 이수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서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이수진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두 번의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치른 후였거든요. 수진아, 괜찮아? 데이비드 교수가 옆에 앉으며 이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까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교수님이 안 오셨다면 정말. 그래도 잘 버텼어. 내가 올 때까지 환자를 살려둔 건 전적으로 내 덕분이야. 그 상황에서 그만큼 한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의사야. 오늘 그걸 증명했어. 데이비드 교수의 말에 이수진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다른 의료진들이 놀라워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했다는 거야? 재수술까지? 믿을 수 없어. 5% 확률의 재출혈까지 있었는데. 이수진이 정말 해낸 거네. 대단해. 데이비드 교수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거고, 어떤 이는 감탄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이수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그런 시선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를 살렸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한 거였으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제시카의 안정된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이수진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새벽 7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정말 해냈구나. 이수진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의사가 된 이후 가장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한 소녀의 생명을 구해낸 거였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수진아, 아침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니. 아빠도 정말 기뻐하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자신의 의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려운 선택 앞에 설 때마다 오늘의 기억이 자신에게 용기를 줄 거라는 걸.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제시카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제시카는 중환자실에서 점차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수진이 매일 아침 회진을 돌 때마다 제시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제시카, 오늘 기분은 어때요? 이수진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조금 아파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딸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회사 일은 모두 뒤로 밀어둔 채 오직 딸의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이클이 이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시카가 생각보다 강한 아이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여러 명의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헤이든 박사, 윌슨 박사, 그리고 화이트 원장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제시카 양 상태가 어떤가요? 화이트 원장이 물었어요.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신경학적 기능도 정상이고 경추 부분도 잘 회복되고 있어요. 이수진이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헤이든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진,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해요. 나도 3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윌슨 박사도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 당신이 옳았네요. 화이트 원장이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박사, 병원 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용기와 실력 덕분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부족했죠. 헤이든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병실에서 나온 후 복도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수진의 성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지면서 많은 의료진들이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젊은 레지던트들과 인턴들이 이수진에게 다가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특히 같은 여성 의사들에게는 큰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환자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호사 사라가 말했어요. 사라 씨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수진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시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을 걸은 거였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적이야. 경추 손상이 이렇게 심했는데. 데이비드 교수도 감탄했어요. 제시카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인 것 같아요. 이수진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재활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제시카의 빠른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보통 이 정도 부상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는데 제시카는 정말 특별해요. 의지가 강하고 무엇보다 수술이 완벽했어요. 물리치료사가 이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주가 지나자 제시카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걷기도 자연스러웠고 말하기도 또렷했습니다. 신경학적 후유증도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제시카가 밝게 물었어요. 내일 모든 검사가 끝나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야호! 제시카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마이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퇴원 전날 마이클이 이수진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시카가 건강하게 회복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선생님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이클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뭔가요? 한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의료 장학금이에요. 선생님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어요. 이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건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선생님께 배운 건데요.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걸.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길 바래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뜻깊은 선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쓰이도록 하겠어요. 퇴원 당일 병원 로비에는 많은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제시카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시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2주 전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시카가 의료진들에게 인사했어요. 특히 이수진 선생님께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시카,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야 해요. 이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시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이클과 제시카가 병원을 떠난 후 이수진은 데이비드 교수와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수진아,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교수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한 거야. 처음에 수술하겠다고 나선 건 말이야. 데이비드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진짜 의사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오면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니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수진의 이야기가 지역 뉴스에 보도된 거였습니다. 한국계 여성 의사 5% 확률의 기적 만들어내. 100억 원 거절하고 환자 생명 구한 의사 화제.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한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이수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의 딸이 이런 일을 해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병원에도 많은 감사 편지가 도착했어요.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꿈꾸는 젊은이들로부터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의사의 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수진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한 달 후 제시카와 마이클이 병원을 다시 방문했어요.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제시카,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좋아졌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있고 테니스도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검사 결과도 완벽해요. 선생님, 저 정말 의대 진학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말요? 네, 선생님처럼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이 구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니까요. 제시카라면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선생님이 제 멘토가 되어주세요. 물론이죠. 그날 저녁 이수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몇 달 전 그 절망적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시카로부터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매일이 선물 같아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게요. 이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사가 되길 잘했구나. 혼잣말을 하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때 데이비드 교수가 올라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교수님, 웬일이세요? 너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역시 여기 있네. 데이비드 교수가 옆에 섰어요. 수진아, 내가 그날 한 선택이 정말 자랑스러워.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
그게 진짜 의사의 마음이야.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 네, 교수님. 두 사람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네. 데이비드 교수가 말했어요.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이수진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 이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제시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5% 확률의 수술, 100억 원의 유혹, 동료들의 반대, 그리고 2번의 위기까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다. 아니, 제시카가 해냈다. 그 어린 소녀의 강인한 생명력과 회복력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의사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비록 어렵고 위험할지라도 생명 앞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의사가 된 이유이고 평생 지켜나갈 신념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본 이수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일도 또 다른 환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의사 이수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수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이수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는 이수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